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네, 이번 4강에서는 기본 기능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섹션, 프레임, 그리고 그룹의 구조에 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작업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강의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보고 또 그 레이어들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는데요. 작업 환경에서에는 이런 레이어들의 위계 순서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린 것처럼 섹션은 작업 환경에서 가장 높은 위계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레임이 두 번째로 위계 순서가 높고요. 세 번째로는 그룹,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위 레이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우선 섹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섹션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섹션은 다른 섹션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션을 더 상회하는 개념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섹션, 슬레이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섹션보다 더 높은 위계를 가진 아이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섹션 2를 프레임 안에 넣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섹션 안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섹션이 프레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한번 해볼까요? 섹션 2를 제가 프레임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만 프레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섹션은 프레임보다 더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마찬가지로 섹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은 그룹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안에 프레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그룹보다 더 높은 위계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룹은 하위에 레이어가 꼭 있어야 하고 프레임은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보다는 프레임이 조금 더 독립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룹 안에 레이어를 제가 지우면 그룹이 바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레이어를 이렇게 제가 변형을 한다고 하면 사이즈를 이렇게 변형한다고 하면 그 그룹도 안에 속해져 있는 레이어와 같이 사이즈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은 종속된 레이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는 반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룹보다 하위 레이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을 추가하면 프레임 밖을 넘어서더라도 프레임이 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룹의 경우에는 하위 레이어가 커지는 만큼 그룹도 커졌지만 프레임의 경우에는 마치 그릇과도 같아서 담고 있는 내용물, 즉 레이어의 사이즈가 커져도 그릇인 프레임 자체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릇인 프레임 사이즈 자체를 키우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사이즈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섹션과 프레임 그리고 그룹은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계가 높은 섹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화면 프레임을 담고 있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로그인 전, 로그인 입력 중, 그리고 로그인 입력 완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로우의 화면들을 이렇게 섹션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은 아트보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화면을 생성하려고 하실 때 이렇게 아트보드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프레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안에서의 어떤 공통된 요소들을 묶을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테이터스 바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속성의 아이콘이나 텍스트들을 묶을 때 그룹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키패드 레이어 그룹 안에도 여러 가지 키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섹션, 프레임, 그리고 그룹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정리를 하고 실습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을 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더 매끄럽게 실습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강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 컴포넌트와 인스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아이콘을 제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홈화면에도 검색 화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검색 창에도 이런 검색 아이콘이 쓰이게 됩니다. 서비스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화면에서 이 검색 아이콘이 쓰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검색 아이콘을 매번 만들기가 너무 귀찮고 그리고 서비스 안에서 검색 아이콘은 거의 대부분 같은 룩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이 검색 아이콘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은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기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 검색 아이콘을 컴포넌트가 되어라 라고 피그마에서 명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저의 지시를 받은 이 검은색 검색 아이콘 레이어는 컴포넌트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변하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4개의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합쳐진 큰 다이아몬드로 아이콘이 변하게 되는데요. 컴포넌트가 된 요소는 레이어 창에 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의 아이콘은 변경되었지만 이 컴포넌트는 제가 지시하기 전에 있었던 그 검은색 검색 아이콘의 속성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컴포넌트로 명명된 객체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 검색 아이콘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 된 요소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각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컴포넌트가 된 요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셋 패널과 상단 도구에 있는 리소스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커맨드 CV 혹은 컨트롤 CV로 어딘가에 복사 붙여넣기가 됐다면 최초의 컴포넌트는 마스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메인 컴포넌트가 됩니다. 이렇게 메인 컴포넌트를 가지고
다른 인스턴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메인 컴포넌트는 다양한 속성값, 베리언츠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어렵게 시작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베리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언트는 속성값을 세분화하는 기능인데요. 베리언트는 메인 컴포넌트의 속성값을 세분화하는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령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검은색 검색 아이콘을 여기저기 화면에 컨트롤 CV 하여 사용하려고 보니까 아이콘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쓰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각 사이즈별로 메인 컴포넌트를 다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인 컴포넌트 하나 안에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와 같이 세 가지의 사이즈 속성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베리언츠입니다. 즉, 메인 컴포넌트는 하나지만 그 안에 사이즈로 3개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컴포넌트를 붙여넣기 할 때 인스턴스에 너는 스몰 사이즈를 할래, 미디움 사이즈를 할래, 라지 사이즈를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 컴포넌트를 화면에 붙여넣기 할 때 작은 검색 아이콘을 써야 할 때는 작은 것으로, 또 큰 검색 아이콘을 써야 할 때는 큰 검색 아이콘으로 속성값을 조절해서 붙여넣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베리언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였고 이제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의 복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스턴스는 컴포넌트 없이는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컴포넌트가 있어야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메인 컴포넌트가 수정이 되면 인스턴스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함께 그 수정된 부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검색 아이콘을 뭔가 다른 아이콘, 즉 날씨 아이콘 같은 것으로 수정을 한다면 검색 아이콘 모양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 있던 인스턴스들은 모두 날씨 아이콘으로 수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컴포넌트가 삭제되면 인스턴스들은 다 같이 삭제되지는 않지만 따라가야 하는 메인 컴포넌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괄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 되는 기능으로 잘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메인 컴포넌트를 꼭 잘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언트와 인스턴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만약에 메인 컴포넌트가 베리언트 속성값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그 메인 컴포넌트로 복사된 인스턴스는 반드시 하나의 베리언트 값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들은 메인 컴포넌트의 속성값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컴포넌트 자체가 여러 개의 베리언트 속성값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복사된 인스턴스들도 무조건 한 가지의 베리언트 속성값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네, 다음으로 인스턴스는 일부 속성값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베리언트 값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베리언트로 선택지를 메인 컴포넌트에서 준 속성값들은 베리언트들 중에 골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스턴스가 마음대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검은색 검색 아이콘으로 사이즈만 가지고 베리언트 속성값을 3개로 만들었는데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작은 검색 아이콘, 중간 검색 아이콘, 큰 검색 아이콘 이렇게 3개를 만들었었는데 만약에 컬러를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컬러는 사실 베리언트 값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컬러는 제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값만 베리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회색이나 아니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검색 아이콘 색깔을 지정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인스턴스는 지정된 메인 컴포넌트의 값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정되지 않은 것들은 자유롭게 다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 실습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오늘 배운 컴포넌트, 베리언트, 그리고 인스턴스를 아이콘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레이어에서 이것들을 생성하게 되면 요런 아이콘으로 레이어 패널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는 메인 컴포넌트,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고 4개의 꽉 찬 마름모가 큰 하나의 마름모를 이루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언트는 하나의 꽉 찬 마름모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하나의 마름모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는 속성값을 품고 있고 또 인스턴스는 복사된 개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피그마 작업을 할 때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컴포넌트 그리고 베리언트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념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개념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념 수업을 더 하거나 혹은 실습 강의를 할 때도 계속 쓰이는 거라서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컴포넌트였지, 이게 베리언트였지, 이게 인스턴스였지 하고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이해가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당분간은 계속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수업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과 선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피그마를 사용하신다면 피그마 안에서 어떤 도형이나 혹은 도형을 활용한 아이콘 같은 것들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운영하기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수업 그리고 나머지 4강의 수업들에서 이런 도형들 그리고 그래픽으로 어떤 것들을 UI를 제작하는 것들에 대한 수업을 계속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이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개념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아주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라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피그마는 벡터 프로그램이라는 것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피그마에서 그림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벡터 그리고 오른쪽이 비트맵으로 구현된 그래픽 이미지인데요. 다른 점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벡터는 뭔가 매끄러운 것 같고 비트맵은 뭔가 곡선이나 이런 게 좀 거칠거칠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확 오시죠.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벡터는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상관없이 곡선이나 혹은 기존에 저희가 그렸던 그래픽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맵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렸던 어떤 도형에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혹은 사이즈를 늘리면 도형 그 자체의 쉐입이 조금 손실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벡터와 비트맵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이것들이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틀린데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뭔가 선이나 면이 프로그래밍 되어 이렇게 나오는 반면 비트맵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네모 이걸 저희가 픽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픽셀들이 모여서 이런 도형이나 이제 그래픽을 구현하게 되는 그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벡터 기반으로 그래픽이 구현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는 모든 그래픽들은 피그마 안에서 사이즈를 줄이든 혹은 키우든 손실이 없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한번 또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각 꼭지점에서 긴 직선 모양의 핸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려하게 곡선들을 자유자재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형을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벡터처럼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곡선이나 혹은 직선을 수정할 때도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지워서 그리거나 혹은 새롭게 뭔가 도형을 추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요. 수정 측면 그리고 신규 도형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벡터 기반이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벡터 기반으로 똑같이 구현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스케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그마에서 만든 그래픽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벡터 기반의 그래픽을 피그마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한 거기서 만든 것들을 다시 피그마로 보내기도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면과 선의 개념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면에 대해서 먼저 특징적인 것들을 중요한 것들 순서로 적어보았는데요. 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는 저희가 면을 그리면 하나의 도형 개체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면을 인식하는 주체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피그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주얼을 그리면 이것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코드화돼서 개발단으로 넘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때 비주얼을 코드화하는 CSS가 면을 하나의 도형 개체로 인식을 하게 되고 코드화로 바꾸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의 경우에는 모서리 라운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패널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의 각 꼭지점은 R값, 레디우스 값 조절을 통해서 직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둥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각 모서리 라운드 값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크기를 변경할 때 자동으로 비율이 적용되는 것도 면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아이콘 같은 그래픽을 그릴 때 꼭 선으로 그리더라도 면화하여 배포를 하고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면을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더라도 이 3대5 정도 되는 비율이 계속 유지가 돼서 사이즈가 커지고 줄어드는 거죠. 네, 물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제 정 비율로 늘렸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의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면은 선으로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이 말인즉슨 선은 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면의 경우에는 다시 선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선의 속성을 가진 어떤 개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선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혹은 기존의 면으로 만들기 전으로 다시 회기를 하거나요. 네, 이제는 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면의 특징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선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강사님이 면과 선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선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선은 면과 달리 개체가 아니라 스타일 속성으로 우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인식하는 주체는 CSS 코드일 거고요. 이것을 이제 선을 그려서 저희가 개발단으로 넘기게 되면 선을 그렸을 때는 이 선은 개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선의 스타일 속성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타일 속성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과 달리 다양한 모서리 스타일 값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디자인 패널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은 굉장히 쉽게 라운드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끝점을 뭐 동그라미 혹은 화살표 이런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면에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면에서 이런 스타일 값을 적용을 하려면 그 면에 선이라는 스타일 속성을 추가해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서리 스타일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선의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을 할 때 기존의 비율보다는 선의 두께를 먼저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을 크기를 더 키운다면 길이는 길어지겠지만 기존 두께도 그 길이만큼 같은 비율로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선이 얇은 상태에서 길이만 길어지는 거죠. 자,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콘이나 혹은 어떤 개체, 리사이징이 자주 되는 개체들은 저는 면으로 그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으로 선은 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어떤 아이콘 혹은 도형 그래픽을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면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피그마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렉탱글 단축키로는 R입니다.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비교를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픽셀 두께의 직사각형을 그렸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인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 두께인데 하이트 값이 없죠. 스트로크의 경우에서는 아래 두께로 이렇게 조절을 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회색과 검은색의 라인 그리고 이제 렉탱글을 각각 만들었고 이것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 모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봐요. 보시는 것처럼 면의 경우에는 렉탱글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코드에서 200의 20 하이츠를 가진 것이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CSS 코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선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0 가로 사이즈는 있지만 세로 사이즈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에서는 이렇게 위드 값과 하이트 값, 높이와 너비가 다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2배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에 40 사이즈로 제가 지금 바꿨고요. 면은 2배 사이즈로 확인이 되지만 선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비율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바꿔도 두께는 그대로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두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면과 선의 스타일 값 그리고 선을 면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이 비어있고 스트로크 속성이 디자인 패널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끝에 이렇게 스타일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원하는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양쪽을 다 화살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면은 스트로크가 비어있고 꽉 찬 면의 경우에는 스트로크 선을 추가해도 이렇게 끝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브 모드에서 한번 보면 끝점을 화살표로 바꿨지만 딱히 화살표 스타일이 되었다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면에 추가된 선을 보면 이렇게 스타일에 보더 1픽셀 솔리드 0000 검은색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에서는 선을 스타일 값으로 인지하는데요. 이번에는 선을 라운드로 이제 바꿔서 스타일로 제가 끝점을 변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선의 경우에는 스타일 값이 따로 라운드로 바꿔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대부 모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의 상태에서는 코드화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으로 뭔가 많이 그래픽을 그리시고 나서 바로 개발단으로 넘기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거나 아니면 Shift 커맨드 O 누르셔서 면화를 하시면 이렇게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이 값이 생기고 쉐이프 면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면으로 변경하고 넘기셔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면 쪽도 한번 볼 텐데요. 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만들 때부터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스트로크를 추가를 한다면 여기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눌렀을 때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 보셨을 때 과거에 스트로크였던 것이 렉탱글로 바뀌었다 하고 새롭게 이제 개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 대부 모드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높이 값이 이제 생긴 것을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은 저희가 피그마에서 면과 선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피그마가 벡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오늘처럼 이렇게 직선이나 혹은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피그마에서 그리는 모든 선과 면이 이 속성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피그마 화면에서 곡선이나 혹은 다양한 꼭지점을 가진 도형들을 그려보시면서 사이즈도 줄였다가 키웠다가 해보시고 또 스타일 값들도 바꿔보고 대브 모드에서 또 확인도 해보시고 하셔서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한 2-3번 정도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번 강의 때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 불리언 그룹을 활용해서 도형을 쉽고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리언 그룹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불리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불리언 그룹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이 불리언 그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도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복수의 도형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불리언이라고 하는데요. 불리언 기능은 총 4가지이며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불리언 그룹이라고 합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바로 불리언 아이콘이고요. 각 아이콘이 4가지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나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어도비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툴에서 썼던 패스파인더 기능이 바로 피그마에서는 불리언 그룹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능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불리언 그룹은 에디터 권한이 있다면 모든 사용자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에디터 권한이 아니라 뷰어 권한이 있다면 도형 편집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불리언 그룹 기능도 역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리언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두 사각형이 합쳐져 있는 이 아이콘은 결합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면 이 도형들을 합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도형은 비어 있고 뒤에 있는 도형만 가득 채워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이콘의 경우에는 도형을 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림처럼 아래에 채워져 있는 도형 기준으로 도형과 겹치거나 혹은 아닌 부분들은 뺄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겹치거나 아래 도형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남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교차 아이콘입니다. 교차 같은 경우에도 아래 도형이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도형 기준으로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아래 도형을 포함해서 다른 도형까지도 모두 제외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아이콘인데요. 제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도형과 위에 있는 도형이 중첩이 되어 있다면 그 중첩된 부분만 없어지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교차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피그마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렉탱글로 2개의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교차하지 않은 상태로 불리언 그룹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불리언 그룹 아이콘의 위치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단이고요. 이렇게 2개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불리언 이렇게 그룹이 나오는데요.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4개의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아이콘이 보이고 플래튼 셀렉션이라고 하는 아이콘도 보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니언으로 이렇게 2개를 한번 합쳐봤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개의 렉탱글이 있고요. 여기서 유니언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에 유니언이라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렉탱글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개의 렉탱글을 한번 겹쳐서 다시 유니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유니언 셀렉션을 선택을 하면 유니언에 대한 아이콘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겹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합쳐지게 됩니다. 렉탱글 2개를 겹쳐서 유니언을 했더니 이렇게 2개가 겹쳐졌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구분을 위해서 타이틀을 한번 적어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동일하게 제가 렉탱글 툴로 이렇게 2개의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동일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있는 빼기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도형 기준으로 중첩되지 않은 위의 레이어 도형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Subtract 그룹은 있지만 여기에 위쪽에 있던 네모 도형은 지금 아트보드에서 보여지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중첩을 시켜서 한번 빼기를 Subtrac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명을 좀 보기 좋게 바꾸고요. 똑같이 빼기를 눌렀더니 이번에는 Subtract 그룹 안에서 아래 도형과 위의 도형이 중복되어 있던 것들은
포함해서 위의 도형이 사라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교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동일하게 제가 아트보드에서 렉탱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동일한 사이즈의 정사각형 렉탱글을 만들었고요. 두 개를 만들어서 띄운 상태로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인터섹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 있는 도형 기준으로 교차된 지점이 아무것도 없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교차를 제가 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보기 좋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중앙을 교차시켜서 다시 인터섹트를 선택하면 네, 교차된 지점만 이번에는 이렇게 남아있고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인터섹트 그룹 아래에 위와 아래 도형이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지막 하나 남은 제외 기능인 익스클루드를 한번 써볼 텐데요. 우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고 동일하게 렉탱글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네, 비율도 똑같은 정사각형 렉탱글 두 개를 교차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익스클루드 셀렉션을 선택해서 보시면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또 똑같이 교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교차를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교차 지점이 있는 상태에서 익스클루드를 하면 교차된 부분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도 이렇게 익스클루드가 생성되고 앞에 있는 아이콘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클루드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렉탱글을 두 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예제는 만약에 아래 도형 기준으로 위에 있는 도형이 더 작아서 아래 도형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면, 영역이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도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도형 기준으로 위의 도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불리언 그룹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니언으로 저희가 도형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합쳐진 모양으로 레이어 아이콘도 바뀌어 있고 유니언이라는 그룹 안에 도형 두 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아이콘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다음으로 빼기입니다. 네, 빼기도 똑같이 그룹에 있는 아이콘이 보시는 것처럼 빼기가 된 모양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차도 역시 앞쪽에 아이콘이 남아있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위와 아래 중에 교차된 이 부분만 남아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exclude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겹친 부분 제외되어 있죠. 네, 요 모양으로 레이어에 있는 아이콘도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기준은 늘 그렇듯 아래가 기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간이 비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었지만 위에 있는 레이어가 모두 겹쳐져서 이렇게 사라진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 레이어에 위에 레이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위에 있는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도형을 조금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불리언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빠른 편집 기능을 쓴다면 저희가 어떤 아이콘이나 혹은 그래픽적인 요소를 그릴 때 작업 시간을 좀 더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그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아주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리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준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 레이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아래는 그냥 아트보드 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레이어 패널에 있는 정렬 기준으로 아래쪽 레이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강의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도형 불리언 그룹을 활용해서 도형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불리언 그룹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는 기능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플래튼으로 병합하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어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제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불리언 그룹에 대해서 레이어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합치기, 빼기, 교차 등 여러 가지 불리언으로 만든 레이어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각 렉탱글이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레이어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어느 순간 되면 작업할 때 복잡해서 어느 게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가 그룹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도형이나 아니면 선 요소들을 리사이징 할 때 굉장히 제한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단일 개체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플래튼 기능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그룹이 있는데 플래튼 기능을 쓰면 이렇게 심플하게 3개의 레이어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저희가 플래튼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피그마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렉탱글을 선택하고 이렇게 2개를 먼저 만들고 아이콘 모양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볼까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제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메뉴 아이콘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다 선택해서 유니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4가지 렉탱글이 들어있는 유니언 그룹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이름을 아이콘으로 한번 변경을 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플래튼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하위 레이어들이 모두 병합이 되어서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커맨드 Z를 해서 되돌렸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유니언 상태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제가 플래튼 상태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래튼 상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커맨드 E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던 하위 렉탱글이 모두 합쳐져서 없어지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심플하게 하나의 레이어로만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플래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각 렉탱글을 벡터 상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추가 도형을 더 그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플래튼 상태의 아이콘 모양이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역이 확장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유니온 상태인 이 아이콘 그룹을 만약에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펜툴로 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의 벡터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렉탱글에 뭔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아예 벡터 레이어가 새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레이어 패널에서도 플래튼 상태와 이제 유니온 상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한 아이콘이나 그래픽만 사실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보다는 살짝 더 난이도가 있는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렉탱글로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고 레디우스 값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위쪽 좀 다르게 값들을 주고 있고요. 뭘 만들 거냐면 귀여운 종 모양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종의 그 부속품들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번 그려보고요. 상단에 있는 그 종을 매다는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제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따로 그리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컬러도 한번 각기 다르게 한번 줘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 레이어 패널에 3개의 레이어들이 생성이 되었고요. 컬러를 바디는 조금 밝은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조금 짙은 약간 오렌지가 섞인 컬러로 제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종 모양 아이콘을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이 아이콘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도형 레이어를 불리온 그룹즈에 있는 유니온으로 한번 합쳐볼게요. 네, 이렇게 합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했던 조금 짙은 컬러의 옐로우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네, 레이어는 3개가 분명히 다 있는데 왜 사라진 걸까요? 각 레이어에 이렇게 필도 컬러가 잘 먹여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유니온 그룹 전체에 밝은 옐로우가 먹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위 레이어에 스타일 속성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상위 개념인 레이어 그룹 전체에 어떤 스타일 속성이 적용된다면 하위 레이어의 값들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자, 플래튼 상태와 제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타이틀도 한번 붙여보고요. 네, 왼쪽은 유니온, 그리고 오른쪽은 플래튼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 우선 유니온부터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플래튼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상단에 플래튼 셀렉션, 커맨드 E 이렇게 눌러서 제가 플래튼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2개가 레이어 패널에서도 좀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유니온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유니온 그룹 안에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컬러가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 플래튼을 보시면 지금 컬러를 제가 기존에 선택했던 것들이 믹스드 컨텐츠라고 이렇게 되면서 유지된 상태로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셀렉션 컬러즈 2개가 나오고 있고요. 유니온은 합쳐졌지만 사실 개별 이렇게 레이어를 누르면 기존의 컬러가 적용된 것은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플래튼은 이렇게 벡터를 활성화해서 각 지점을 눌러서 요소들을 이동을 시킬 수 있고 또 개체도 변경을 이렇게 컬러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컬러를
변경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듯 플래튼으로 합쳐버리는 것과 유니언 상태로 두는 것에 대해서 확연히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이 어떨 때 유니언 같은 불리언 그룹 상태로 그래픽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혹은 플래튼으로 합쳐버려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언 상태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단색 아이콘을 만드시거나 혹은 그래픽을 운영하실 때 유니언 상태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유니언으로 이제 합쳐버리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룹에 속해져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자기가 속한 그 그룹에 설정된 컬러를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체별로 뭔가 수정이 잦을 것 같은 요소도 레이어가 살아있는 유니언 그룹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개별 요소들을 수정할 때 좀 더 편리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플래튼 상태에서는 복합적인 컬러를 사용한 아이콘이나 이제 그래픽을 여러분이 운영을 하실 때 좋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유니언, 불리언 그 그룹보다는 아무래도 플래튼 상태로 변경을 했을 때 컬러 값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를 쓰실 때는 이렇게 플래튼 상태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복잡한 형태라서 유니언 레이어가 되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심플한 레이어 3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그렸지만 여러분이 가령 집이나 자동차 아이콘처럼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합쳐진 아이콘을 그리려고 할 때는 개별 요소들별로 컬러도 많겠지만 그만큼 레이어도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플래튼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나중에 레이어를 좀 단축시키는 게 레이어 패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플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유니언, 불리언 그룹의 특징과 그리고 플래튼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뭐가 꼭 정답이다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어떤 아이콘이나 그래픽, 비주얼적인 요소를 관리하실 때 나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나한테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각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정 단계일 때는 유니언 같은 이제 불리언 그룹을 쓰고, 그리고 이제 거의 수정이 없을 때는 플래튼으로 만들어서 레이어를 단축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유니언, 불리언 그룹과 그리고 플래튼으로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개념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쉬우셨을 것 같고, 또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를 활용해서 레이어에 보고 싶은 부분만 지정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피그마에서 마스크 아이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원형 안쪽에 일부 채워져 있는 동그란 원형이 숨어있는 이런 아이콘이 마스크 아이콘입니다. 마스크는 특정 개체를 프레임으로 지정하고 그 영역만큼만 하위에 있는 레이어들을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네모난 옅은 파란색 영역만큼 제가 마스크를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쓰여진 텍스트가 지금 세 줄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이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제가 지정한 마스크 영역 밖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특정 영역만 마스크 영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아래의 레이어들이 제가 지정한 영역만큼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스크 영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제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마스크 영역이 표시되는 그 예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한 파란색 마스크 영역 밖으로 잘려나간 그 표시되는 영역이라는 텍스트의 일부분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번에는 저희가 피그마에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피그마로 제가 이동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제로 한번 레이어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렉탱글 레이어와 표시되는 영역이라는 여러 개의 텍스트 레이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렉탱글을 마스크 영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레이어명을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사이즈나 위치를 이렇게 핸들을 잡아당겨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마스크 영역 안에 글자 레이어들이 마스크 영역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상단에 있는 도구에서 렉탱글을 하나 만들었고요. 사이즈도 조절을 해서 이 영역에 한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도형도 여러 개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바꿔주고요. 몇 개를 복사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텍스트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상단에 보시면 아까 마스크 아이콘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렸던 렉탱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개의 텍스트 그리고 도형 레이어들이 마스크 영역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에 있는 레이어들은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저는 컬러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들은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레이어들 말고 다른 것들을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핸들을 잡아당겨서 마스크 영역도 자유롭게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마스크를 가장 많이 쓰는 예시인 썸네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썸네일을 3개 정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진을 하나씩 마스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적당한 위치를 잡고 2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레이어 패널에 마스크 그룹이라는 그룹이 하나 생겼고 제가 넣었던 사진이 마스크 영역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레이어 그룹 이름을 제가 썸네일 1이라고 바꿔주고요. 똑같이 위치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번째 이미지를 여름 휴가라는 썸네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자리를 잡아주고요.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미지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예쁘게 위치를 한번 잡은 후에 이름도 변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도 위치를 적당히 잡고 2개를 선택한 후에 조금 중앙으로 바꿔볼게요. 다음에 동일하게 마스크 아이콘 눌러주면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름을 한번 썸네일 3로 이번에는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의 마스크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어렵거나 헷갈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마스크 기능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피그마 안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제 말고도 굉장히 다채롭고 풍부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 작업에서 혹은 실무에서 마스크 기능을 한번 연습 삼아 사용해 보시고, 이럴 때 마스크 기능을 쓰면 더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또 다음번 수업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레이어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심볼 아이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아이콘을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잘 적혀져 있는데요. 아이콘은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알아보기가 좀 힘들고 직선이나 혹은 큰 라운드를 위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한 아이콘 셋들은 이렇게 룩앤필이 통일이 되어야겠죠. 다음으로 아이콘을 그릴 때 사이즈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4dp 혹은 짝수 단위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이 개발단으로 넘길 때 개발해서 이제 코드화를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이콘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위치하도록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 영역에 위치하도록 그래픽을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머터리얼 가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정사각형의 중앙에 위치를 해야 개발적으로 넘겼을 때 에러가 난다든지 혹은 디자인이 의도된 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콘을 그리는데 나는 좀 미숙하다 혹은 아이콘 그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콘 그리는 그리드를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그리실 때는 안에 있는 그래픽이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에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꼭 정수로 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예쁘게 아이콘에 라운드를 주는 법이나 그리고 라운드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머터리얼 가이드에서 친절하게 많은 예시를 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두께에 대한 가이드도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또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두께들이 조합된 아이콘을 만들 때라든지 혹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통일화해야 되는지 구글에서 가이드를 잘 주고 있고요. 이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는 그냥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이 아이콘에 대한 지침의 위치는 스타일즈에서 아이콘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아이콘으로 24 픽셀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명을 아이콘 1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에 오도록 저희가 도형으로 아이콘을 그려볼 텐데요. 우선은 원형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즈도 좀 바꿔볼 텐데요. 20에 20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원형이 좀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보시면 클립 컨텐츠라는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프레임 영역까지만 하위 레이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스크 기능과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다시 프레임 중간으로 도형을 이동시켜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단축키 Shift X를 눌러서 면과 선의 색깔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 도형 툴에서 사각형 렉탱글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저희가 느낌표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패스가 활성화돼서 조금 더 섬세하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레디우스 값을 줘서 제가 이렇게 라운드를 줘봤는데요. 오른쪽에 점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코너 스무스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iOS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는 60% 정도를 줬고,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더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60% 정도만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웠는데 다시 사이즈를 줄이고 느낌표 아래쪽도 동그라미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정원을 그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컬러도 스트로크 색과 똑같이 검정색으로 맞춰주고, 지금 보니까 스트로크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픽셀인 걸 제가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느낌표와 스트로크가 비율이 맞게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선 타입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중앙에 있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Shift 커맨드 O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트로크가 면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불리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불리언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제가 유니온으로 합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그룹이 만들어지고 하위 레이어 3개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플래튼으로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전체 다 병합되겠죠? 그리고 머터리얼처럼 외곽도 2픽셀씩 제가 남겨두었고요. 만약에 안에 있는 개체를 수정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패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개별만 색깔을 바꾸거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원복을 시키고 실습을 하나 더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프레임 툴을 다시 누르시고, 자, 마찬가지로 24픽셀짜리 프레임을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번에는 문서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렉탱글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비율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16 곱하기 18로 만들었고요. 외곽의 여백을 체크를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20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하에 2픽셀씩 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코너 레디우스 값을 좀 줘볼 건데요. 한 2픽셀 정도 레디우스 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Shift X를 눌러서 스트로크 타입으로 변환시켰고요. 컬러도 한번 변환시켰고
네, 2픽셀로 스트로크 두께도 변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을 해서요. 문서에 글이 써져 있는 것처럼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 3줄 정도 요렇게 네, 만들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문서 아이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를 이렇게 안쪽 스트로크도 여러분이 레디우스 값을 핸들을 네,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네, 레디우스 값을 바깥쪽에만 둔 상태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 레디우스 값도 편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콘을 그렸을 때 일부 요소가 만약에 수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유니언으로 네, 결합을 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 유니언으로 지금 만든 글 부분 같은 도형들은 사이즈나 아니면 모양 수정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앞서 진행했던 수업들의 툴 그리고 기능들을 활용해서 직접 심볼 아이콘 제작도 실습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실습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좀 빠르니까 멈추고 네, 작업을 하시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실습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수업 자체가 그래픽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콘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머터리얼 가이드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그래픽 강좌들 되게 또 잘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머터리얼뿐만 아니라 iOS, 애플에서 만든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도 한번 보시고 아이콘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무에서 저희 툴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또 결합해서 네, 제작을 해보신다면 더욱 완벽한 아이콘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버전, 네, 심볼과 그리고 텍스트가 함께 조합된 아이콘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다음번 실습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강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간단한 심볼 아이콘을 저희가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심볼 그리고 심볼과 텍스트가 조합된 아이콘들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그마로 이동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임 도구 툴을 눌러주시고요. 이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24 픽셀로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커맨드 R 혹은 렉탱글 도구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세로가 살짝 긴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만으로 그리기가 어렵다면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치수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프레임 중간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옮겨준 다음에 양쪽에 여백이 2픽셀 이상 남았는지 체크해줍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픽셀 정도가 잘 남아있고 저는 여기에서 면과 선을 반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도 이 정도로 올려보고요. 다음은 레디우스 값을 조정해서 네, R 값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진행해 주시고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4K라는 글자를 저희가 한번 적어줄 텐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폰트 사이즈를 좀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4K라는 글자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중간으로 한번 이동을 시켰더니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제가 폰트 서체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볼드를 했는데도 살짝 좀 얇은 감이 있어요. 보시면 픽셀이 1.6, 1.5 정도 지금 잡아먹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스트로크가 2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두껍게 엑스트라 볼드로 저는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4K라는 그룹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4와 그리고 K가 나눠져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을 해제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들만 남는데요. 이 글자들은 지금 깨어진 형태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패스 핸들이 생기고 수정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K를 조금 더 띄우고 그리고 확대를 해서 4자도 조금 가독성을 위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들을 다중 선택하시고 키보드 Alt 혹은 옵션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에 여백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값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소수점 때문에 중앙값이 안 될 때는 상단 왼쪽에 있는 피그마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퀵 액션이라는 두 번째에 있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검색창이 뜨면 소수점 단위로 픽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냅 투 픽셀 그리드라는 이 메뉴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개체를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가 7.14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좌측과 우측 역시도 잡고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3.62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퀵 액션 메뉴에서 이렇게 이 스냅 투 픽셀을 다시 체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아래 위 여백이 지금 또 위쪽에 7에 딱 맞춰지면서 소수점 대응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도 1픽셀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이 스냅 투 픽셀 그리드를 풀어서 소수점까지도 완벽하게 중앙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됐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명도 저는 한번 수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4K라는 아이콘을 완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플래튼 셀렉션을 써서 하나의 레이어로 한번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복잡한 아이콘을 그려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프레임 툴로 24짜리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아이콘을 만들 거냐면 스토어, 상점 모양의 아이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18 곱하기 12를 제가 만들었는데 짝수로 변경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렉탱글 툴을 한 번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는 어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어닝이 있을 것 같은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고 조금 두껍네요. 살짝 두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촘촘한 어닝을 위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만들어주고 총 5피스인데요. 자, 어닝처럼 아래쪽에 레디우스 값을 줘서 동글동글한 어닝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레디우스 값을 2픽셀씩 줬더니 5개의 하단 부분은 동글동글한 어닝 모양의 도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유니온 그룹을 써서 한 뭉치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줄 거고요. 수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콘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유니온을 플래튼화 시키진 않겠습니다. 렉탱글을 Shift X를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를 반전시키고 오른쪽에서 2픽셀 정도로 두께를 두껴주신 다음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 모양이 저희가 선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유니온도 동일하게 Shift X로 반전을 시켜주고 2픽셀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우스를 떼면 아까 제가 적용했던 어닝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그 공간인 네모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닝이 보이는 두께 2픽셀 정도를 도형을 하나 더 그려서 잘라보겠습니다. 자, 빼기, 불리언 그룹에서의 빼기를 사용할 거고요. 불리언 그룹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뺄 상대를 확인하고 서브스트릭트를 누르면 그럼 이렇게 상점의 공간인 사각형 모양에서 어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만 빼고 잘려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어닝에 뭔가 주름 같은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 싶은데요. 중앙으로 조금 맞춰서요. 우선은 그린 것들을 이렇게 중앙 정렬로 정렬을 한 번 더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또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닝의 주름 효과 같은 것들을 몇 개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작아서 여백을 조금 촘촘하게 두고 이 부분은 이렇게 4개 정도 줬는데요. 그리고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유니언을 써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토어인데 제가 이게 24시간 하는 스토어다 하는 아이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툴로 24를 적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더니 왼쪽 패널에 그룹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해제를 해서 개별 벡터로 남겨주고요. 어닝 높이를 조금 제가 조절을 할까 봐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리고 24 사이즈도 한번 줄여볼 텐데 쉬프트를 누르고 제가 이렇게 줄였더니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이상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설정했던 픽셀 그리드에 물리는 것 때문인데요. 똑같이 퀵 액션 메뉴에서 아까 스냅 투 픽셀 그리드를 해제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단위로 조금 미려하게 스무스하게 줄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놔둬주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컬러를 검정색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점 모양의 아이콘 한번 그려보았고요. 레이어 정리를 할 텐데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플래튼을 모두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니온도 플래튼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잘랐던 요 네모 공간 영역도 플래튼 이렇게 다 플래튼화 시키면 저희가 하나의 온전한 아이콘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복잡한 심볼 모양의 아이콘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심볼 모양 아이콘 안에 텍스트 도형 툴을 사용해서 텍스트도 어떻게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조합된 형태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디테일들을 디자인 패널에서 속성값들을 조절을 하시면서 만들고 싶으신 아이콘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신다면 또 연습하실 때 여러 가지 툴을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종료하고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싶었던 그런 아이콘들도 제가 알려드렸던 기능 그리고 툴들로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4강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 강의 5강에서 또 새로운 효율적인 피그마의 툴들을 알려드리고 기능도 한번 배워보고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